자, 반갑습니다. 역사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위진남북조에 대해서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하고 돌아다녀 보니까 위진남북조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진남북조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위진남북조라고 하냐면, 일단 위진남북조라는 시대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한나라가 무너져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한나라 무너지는 요 시점, 황건적의 난, 요 시점부터 수나라가 통일하기 직전까지, 여기까지가 위진남북조예요. 위진남북조인데, 왜 위진남북조라고 부르느냐? 삼국시대 위초고 시대잖아요. 위나라 조조 촉 유비 오손권. 근데 이 중에 위가 제일 셌죠. 사실상 또 위가 통일을 하고.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다음에 위나라가 나라 이름이 진으로 바뀌고 진이 통일하죠. 그래서 진. 근데 북방민족이 밀려 내려오면서 이 진의 한족이 남쪽으로 도망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남조죠. 남조. 그다음에 북방민족이 화북지대에 내려앉아서 살죠. 여기가 이제 북조죠. 북조. 그죠? 북조인데 이제 아시겠죠? 왜 위진남북조라고 부르는지. 그래서 위, 진, 남, 북조인 거야. 그래서 요 전체가 다 북조고 요 까만 박스 전체가 다 남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남조가 이제 한족, 양쯔강 강남지대. 그다음에 빨간 박스가 북조, 북방민족의 황하강 유역 화북지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분열상을 통일하는 게 요 맨 끝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요 수나라라는 건데, 요 사실은 북주가 통일을 해요. 북주가 통일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화살표 보시면 그렇잖아. 북주가 통일을 하는 게 맞는데 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북위 쪽에서 통일을 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한족 문명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이상하죠. 왜 그런 거냐면 아마 기억나실 걸? 그 한번 지우고 북위에서 한화 정책 하셨던 거 기억나죠? 한화 정책. 이거 기억나실 거야. 한족들 따라하는 거. 한화 정책의 내용들 중에 뭐 말도 한족 말을 쓰고 옷도 한족 옷을 입고 뭐 이름도 한족 스타일로 바꾸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한족 사람들이랑 결혼하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원래는 이 북인은 원래는 뭐야? 원래는 선비족이죠. 원래는 선비족인데 한족 애들이랑 결혼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1세대까지는 뭐 절반은 선비족이라고 쳐도 갈수록 선비족의 혈통 비율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2세대 가면 뭐 4분의 1, 3세대 가면 8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한 2, 300년 지나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선비족이 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비족은 북인은 다른 나라한테 정복당한 적이 없는데 한족한테 문화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흡수돼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북조 쪽에서 통일을 하지만 수나라는 이미 한화 정책을 너무 심하게 해서 선비족 자체가 한족한테 흡수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수나라는 한족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우리 문화를 지키려고 하고 막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문화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문화를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다른 민족의 문화한테 이렇게 빨려 들어가 버릴 수 있단 말이지. 이런 선비족의 경우처럼.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선비족 쪽에서 통일을 하지만 선비족이 한족 문화에 한족 혈통에 흡수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 통일한 수나라는 사실상 한족 왕조로 봐야 된다라는 걸 일단 보시고 이걸 생각해 두시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보시면 뭐 물론 복잡한 과정이 많이 있지만 결국 이 위진남북조를 통일했던 건 수나라의 문제라는 황제예요. 그 어느 반에서 왜 황제 이름에 맨 첫 글자가 항상 나라 이름이 붙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수 문제가 황제 이름인 게 아니고 수나라의 문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로서의 명칭은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수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수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수문제 양견이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음, 이 사람이 일단 통일을 해요. 굉장히 오랜만에 통일이죠. 그래서 한 몇백 년 만에 통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통일을 했으면 그 다음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엔 통치를 해야죠. 통치를 해야 되는데 통치를 하려면 이 통치의 기준이 되는 제도가 마련이 돼야겠죠. 그래서 수 문제는 통일을 하고 그 뒤에 제도까지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셨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지방제도가 떠오를 겁니다. 지방제도가 떠오르실 텐데, 지방제도는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봉건제, 군현제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 마지막으로 한 무제가 군현제를 전국화하죠. 그 전에 한나라 건국제 한 고조가
9년제 본건제 적당히 섞었던 군국제 하다가 마음속으로는 9년제 하고 싶었지만 요 9년제를 전국화했던 게 한 무제였죠. 그 뒤로는 9년제가 사실상 어떤 상식으로 박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 얘기 없으면 9년제인 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9년제는 원래 있었던 제도를 끌어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지방제도는 9년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9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새로운 제도들을 몇 가지 이제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균전제. 근데 균전제는 사실은 이 단어만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무슨 제도니까 끝에는 무슨 제도다 이런 뜻이겠죠. 뭐 이런 제도다 이런 뜻이고 이제 균전이라는 말 뜻을 풀어서 해석을 해서 이 균전제가 어떤 내용의 제도인지를 봐야 될 텐데 한번 추측을 해보면 국가 재정 건전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재정이니까 돈에 관한 얘기잖아요. 즉 경제에 관한 얘기인 거야. 경제에 관한 얘기인 건데 이 시대 때 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 농업에 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균전제는 아마도 농업에 관한 얘기겠죠. 이게 농업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해 보면 한자가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 전자가 그쵸. 밭전자겠죠.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균자는 맞습니다. 고를 균자예요. 고를 균. 그래서 균전제는 쉽게 얘기하면 땅을 엠빵한다는 거야. 그래서 땅을 백성들에게 맞게, 백성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 이게 균전제예요. 사실 이건 과거에 대한 반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나라 때 한나라가 무너진 이유를 뭘로 보는 거냐면 한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결국 뭐예요? 호족들이 등장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호족들이 나라를 분열시키면서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호족들이 등장한 이유 자체가 빈부격차에 있다고 보는 거지. 기억나실 거예요. 뭐 가축 때문에 이렇게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래서 뭐 농사를 잘 짓게 된 사람들은 가축 덕분에 잘 짓게 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기억나시죠? 어쨌든 빈부격차가 한 나라가 무너진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똑같이 나눠주는 정책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 균전제를 해서 땅을 똑같이 나눠주면 장점이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백성들이 땅을 받은 상황이니까 그걸로 농사 지어서 먹고 살만 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좀 나아지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을 받았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줬으니까 백성들이 그 땅으로 농사를 짓겠죠. 그러면 그 농사의 수확물 중에 일부를 그렇지. 세금으로 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도의 장점이 있는 거죠. 백성들의 생활이 좀 나아질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이렇게 과거에 빈부격차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반성을 통해서 이렇게 땅을 똑같이 나눠줌으로써 백성들의 생활도 좀 낫게 해주고 세금도 걷고 이런 균전제를 실시했던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도 과거에 대한 반성이에요.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과거제 아시죠?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뭐에 대한 반성이겠어요? 시험을 봐서 관리를 선발하는 거니까 과거에 했었던 관리 선발 제도를 반성해서 이걸 하는 거지. 그럼 과거의 관리 선발 제도 뭐? 그렇죠. 구품 중정제. 구품 중정제는 사실상 추천제였죠.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추천이 돼야 되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해보니까 맨 호족들, 금수저 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똑똑할 수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검증이 안 되잖아요. 검증이. 그러니까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추천이 됐던 친구들 중에서 다 아버지는 호족들 부자들인데 똑똑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거죠. 근데 정부는 호족의 부자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뭘 실시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제도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에 기반해서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 과거제는 보통 유학 내용을 시험 봅니다. 유학 내용을 시험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균전제, 과거제 이런 제도들을 모아서 율령제, 법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균전제, 과거제, 율령제가 수 문제가 만든 제도의 세계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3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령제는 사실은 원래 율은 형법이에요. 율은 형법이 뭐냐면 이제 이런 행동은 나쁜 행동이니까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때린다든지 뭐 돈을 뺏는다든지 훔친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나쁜 행동이니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다 걸리면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게 형법인데 그 형법을 옛날에 율이라고 했어요. 형법이야, 형법. 그다음에 령은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이제 행정법은 뭐냐면 이런 것들. 뭐 어느 정부 부처가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학교는 또 무슨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결혼하실 때
예식장에서 예쁘게 아름답게 손님들 모시고 결혼한다고 법적으로 결혼이 인정되는 게 아니죠. 진짜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건 결혼식장이 아니고 어디예요? 주민센터지. 가서 혼인신고서 내야죠. 여러분들의 출생도 마찬가지죠. 산부인과에서 어머님이 고생하셔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출생을 인정받는 게 아니지. 어디 가야 돼? 주민센터 가야죠. 가서 출생신고서. 그죠? 그 다음에 한 6년 지나면 뭐 해야 돼요? 취약통지서 날라오죠. 그러면 이제 입학신청서 내야죠. 그런 것들이 행정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걸 옛날에는 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법 플러스 행정법이라고 해서 율령제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요 내용을 다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땅 똑같이 나눠주는 균전제, 시험 보는 과거제 다 합쳐서 율령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수 문제는 총 업적이 4가지인 거예요.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제도 면에서 균전제, 과거제, 율령제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수양제예요. 근데 수양제가 조금 불쌍한 캐릭터인 게 사실 얘가 했던 것들은 다 아빠가 시킨 거예요. 원래 아빠 수문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이제 나이가 돼서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 수양제를 불러서 양제야 그 내가 이제 나이가 돼갖고 좀 있으면 갈 것 같은데 네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 요걸 유언으로 남기고 가셨고 그래서 수양제가 그 유언을 받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지. 그래서 좀 아빠가 시켜서 했던 것들인데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조금 불쌍하죠. 뭘 했었던 거냐면 대운하를 만들어요. 이 대운하라는 게 뭐냐? 운하가 뭐냐면 들어보신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강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강이 있어. 그리고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어. 그러면 A 지역과 B 지역 사이에 물건을 항상 자주 옮겨야 돼요. 그러면 뭐 B 지역의 강 건너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를 물길을 파면 더 편하지 않겠어요? 물길을 파면 배만 띄우면 물건을 계속 나를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그게 강과 강 사이가 됐든 강과 바다 사이가 됐든 바다와 바다 사이가 됐든 자연적으로 있는 물 그 사이에 물길을 뚫어서 물길을 파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운하라고 해요. 이게 관계수로랑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관계수로는 농업을 위해서 물길을 파는 게 관계수로고요. 운하는 정말 물건의 운송이나 이동을 위해서 배의 이동을 위해서 물길을 파는 게 운하예요. 근데 운하인데 대운하래. 그러면 이 운하가 컸다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의 강이 뭘 얘기하는 건지 느낌 오지 않으세요? 이렇게 딱 그리면 그렇지. 황하강과 양치강을 잇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거예요. 화북지대가 있고 강남지대가 있으면 어디가 더 농사가 잘 돼? 강남지대가 농사가 훨씬 잘 되죠.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다 한 나라가 됐잖아. 한 개의 국가가 됐잖아. 통일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나라, 통일한 수나라의 황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강남지대의 그 많은 곡식들을 화북지대로 끌어올리면 좀 국가가 전체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하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하 좋을까 안 좋을까? 멀리 보면 좋죠. 왜냐면 저 운하 지금도 써요. 지금도 조금 현대식으로 이제 고치고 개보수하고 수리하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도 쓰고 지금도 중국 경제 중심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멀리 보면 되게 좋은 시도인 거야.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이 운하 엄청 커요. 보세요. 엄청 크지? 이거 길이가 한반도 길이보다 훨씬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길게 운하를 판단 말이지. 그렇게 운하를 파요. 그럼 이 운하의 단점은 뭘까? 만들기가 너무 힘들죠. 만들기가 이 공사하는 게 힘든 걸 넘어서 위험하기도 하죠. 잘못하면 물에 휩쓸려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단점은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은 멀리 보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지만 당장 공사를 하는 이 농부들을 끌고 와서 공사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황제의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요 운하의 단점이죠, 단점. 그래서 멀리 보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너무 좋지만 당장 공사할 때는 너무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황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황제의 인기가 떨어진다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운하를 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욕을 먹을 일을 하나 더 해요. 이것도 아빠가 시킨 건데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아마 수나라가 통일했다라는 거 보시면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국은 항상 그게 있죠. 자기들이 문명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늘 한단 말이에요. 요 얘기 기억나시잖아. 동쪽에는 조그만한 나라밖에 없고 북방에 유목민족 있고 여기는 사막이고 여기는 산맥이고 자기들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또 꽤 크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자기들이 옛날에 위진남북조로 분열돼 있을 땐 서로가 분열돼 있으니까 서로가 지들이 중심이라고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나라가 통일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 이 수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유일한 중심인 거야. 남북조태처럼 서로가 중심이고 서로가 그냥 그거 모른 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야. 수나라는 통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일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유일한 중심이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우리가 중심이고 너네는 주변부 국가들이다. 그러니까 너네 주변 국가들이 우리 중심 국가한테 예의를 보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수나라 입장에서는 모든 선진 문물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다고 보거든. 이해되시겠죠? 또 그게 완전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한테 중심 국가로서의 수나라에 대해서 너네 주변 국가들이 예의를 보이고 굴복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주변 국가들이 또 이걸 받아들여요. 왜냐면 수나라가 너무 덩치가 크니까. 이해되시겠죠? 근데 웬만하면 주변 국가들이 다 굴복하는데 딱 한 나라가 안 해. 그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왜냐면 고구려는 자기들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 수나라의 굴복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거지. 근데 수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굴복을 안 하면 다른 주변부 국가들이 고구려한테 배울 수도 있다고. 고구려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다른 주변부 국가들도 고구려를 따라서 이 더 이상 굴복을 하지 않고 돌아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의 이 세계관이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수나라는 반드시 고구려를 무릎을 꿇리던가 무너뜨리던가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수 문제 때부터 이미 공격을 들어가요. 수 문제 때부터 이미 30만 병력을 내딛고 들어가. 30만 병력을 내딛고 들어가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리고 수 문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을 불러다가 너 고구려는 꼭 박살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양제가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유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을 들어가는데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가 실패하신 게 아마 물량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력을 확 늘려요. 거의 4배 가까이 늘려서 113만 대군을 데리고 가. 근데 이것도 실패. 그래서 양이 아닌가? 좀 질의 문제인가? 해서 이 113만 중에 싸움 좀 한다 하는 애들 약간 덱스 같은 막 UDT 같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 올려요. 걔들이 한 30만 또 됩니다. 얘들 데리고 평양성을 공격하는데 이게 또 안 돼. 요걸 막는 게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봤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죠. 그런데 이 수양제가 3번씩이나 실패하는 걸 보고도 뭐라고 하냐면 never give up 이런 얘기를 해요. never give up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never. 이게 얘가 이 never give up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멋있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멘트가 아니. 이게 백성들 시각에서 보면은 황제가 never give up 얘기를 하는 게 지가 나가서 안 싸우니까 지가 목숨 바치는 거 아니니까 그딴 소리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never give up 하고 또 간다 그랬을 때 과연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은 대운하 때 이미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는데 여기서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아마 많은 집들이 대운하 건설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구려 원정 때 아들 돌아가시고 이런 집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농민 반란을 견디지 못하고 수나라는 짧은 역사를 끝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나라가 건국이 돼요. 당고주 이연이 통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앞서서 봤다시피 통일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통일을 했으면 통치를 해야겠죠. 근데 당고조 이연은 여기까지 사실 통일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통치까지 못 간 이유는 뭐냐면 늙어서 그래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통일까지만 하고 아들한테 부탁한다 이러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올라오는 게 당태종인데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좀 캐릭터 있는 사람이에요. 요것만 보셔도 캐릭터가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요것만 보셔도 셋째 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것만 봐도 느껴지죠. 무슨 얘기야? 셋째 아들이라는 건 얘 형들이 있다는 거라고. 그럼 얘가 황제가 되면 안 돼요. 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황제가 됐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보냈다는 거지. 그래서 현무문의 변이라고 해서 형을 죽여버리고 본인이 황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야 권력이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얼마나 황제가 되고 싶으면. 근데 그게 맞아. 황제가 되고 싶어서 형이랑 무슨 사이가 안 좋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황제가 되고 싶어서 형을 죽인 거예요. 근데 요걸 보실 때 앞으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시더라도 본인이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황제의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단순히 황제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황제가 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고 황제가 됨으로써 황제의 권력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일을 하는 거야. 황제는 과정일 뿐이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황제의 권력욕에 취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황제의 자리는 과정일 뿐이고 황제가 됨으로써 어떤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지. 그럼 뭐겠냐면 이 일이 뭐냐면 사실은요 이 통일 작업을
이세민이 다 해요. 이 통일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랑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이 작업을 사실은 이세민이 다 한단 말이야. 원래 처음에 이어는 세력이 되게 작았어요. 근데 이 세력을 실제로 키우는 게 이세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일 작업을 하는 건 이세민이고 이세민이 통일 작업을 거의 다 하는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를 그냥 예의상 황제로 올려드린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럼 얘 생각에는 통일 작업을 다 자기가 했으니까 통치도 자기가 해야 맞다고 보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통치를 위한 제도 마련도 자기가 해야 맞다고 보는 게 제도를 마련한다는 건 이 나라의 귀족이든 평민이든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 제도를 지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제도들에 대해서 누군가 반발을 하기도 하겠죠. 그게 귀족이든 평민이든. 그럼 황제라면 이 제도를 적용시킬 거면 그게 상대가 귀족이든 평민이든 반발을 한다고 하면 그 반발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든 찍어 누르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볼 때는 형은 그런 인물이 아닌 거야. 이걸 통일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지. 만약에 형이 유능했으면 형이 다 했겠지. 근데 형이 뭔가 모질이니까 자기가 다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과정을 봤을 땐 통일 이후에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형은 못할 일이라는 거지.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미 망한 나라긴 하지만 수나라의 제도가 나쁘진 않다. 수나라는 뭐 대우나 고구려 원정 이렇게 무리한 사업들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망한 거지. 제도 자체가 나쁜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을 쉽게 안 하거든. 망한 나라니까 제도도 나쁜 거야.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당태종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당태종은 사실은 제도를 수나라 제도를 거의 다 빨아와요. 거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령제, 과거제, 그럼 하나 더 있죠. 동그라미 D에 균전제까지도 그대로 가져와요. 그대로. 그리고 자기가 만든 제도로는 당태종 시그니처 제도로는 삼성육부제가 있는 거지. 근데 삼성육부제도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의 조직을 조직화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왜 선생님들도 보면 이제 교무실 가보시면은 선생님들이 뭐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교무부, 연구부, 뭐 학생자치부, 무슨 부 이렇게 부서가 나뉘잖아요. 여러분들도 반장, 부반장, 대의원에 가보면 회장, 부회장 있고 무슨 부 이렇게 나뉘죠. 그런 것처럼 중앙정부 부처를 조직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기하실 필요 없는데 삼성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돼 있어요. 중서성은 정책을 제안하는 데요.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는 데고 요거를 이 제안이 정말 괜찮은가? 잘못된 건 없나? 지금 이 시점에 맞나? 요걸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문화성의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상서성은 검토 끝냈으니까 이제 시행하는 거지. 그래서 이 상서성에서 이호, 예, 병, 형, 공, 육부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조직화했다는 거야. 요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중서, 문화, 상서 이걸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고 아무튼 중앙정부 부처를 이렇게 조직화한 게 당태종이 만든 제도고 나머지 율령, 과거, 균전제는 수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배워온다는 거죠. 근데 이 당태종이 이 제도 운영이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때 당나라 정치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그래서 이때가 당나라의 전성기가 됩니다. 전성기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당나라가 전성기라는 게 어서 그렇게 티가 나냐면 당연히 영토죠.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데 한족 국가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예요? 북방 유목민족이죠. 그러니까 유목민족을 못 내려오게 하는 게 한족 국가들의 평생 목적이잖아. 근데 당태종부터 당나라는 너무 잘 나가서 이걸 초과 달성해요.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북방 유목민족이 돌궐이었어요. 얘들이 이제 유목민족인데 얘들을 못 넘어오게 하는 걸 넘어서 얘들이 갖고 있는 땅을 다 집어 삼켜버려요. 이따 지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있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거 다 아시던데 한반도에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립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한반도는 차지는 못해요. 왜냐면 한반도는 내년에 배우시겠지만 한반도 남쪽은 통일신라가 되고요. 그다음에 북쪽이 원래 저기 뭐야 당나라가 가져가야 되는 땅이었는데 여기 발해가 들어서죠. 근데 발해가 워낙 셌기 때문에 당나라가 그냥 이 땅을 포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죠. 돌궐 지도로 보시면 요게 이제 수나라 때 지도예요. 그래서 수나라 때 북방민족으로 돌궐이 이렇게 있는 거야. 돌궐이 이렇게 있는데 당나라 보시면 봐봐 이거 잘 기억하고 보세요. 당나라 지도 보시면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이 당나라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돌궐이었던 땅을 거의 다 집어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태종은 당나라 황제이면서 돌궐의 황제를 겸임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돌궐 자체를 완전히 지배해 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도 어마어마한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좋아 보이지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지켜야 될 땅이 훨씬 더 넓어지고요. 또 결정적으로 국경이 너무 길어져요. 수나라 때는 요만큼만 국경이었잖아. 근데 이제 당나라 때는 요렇게가 국경이죠. 이거 언제 다 지키냐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진 게 많으면 뺏길 것도 많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죠. 근데 이게 당나라가 셀 때는 지킬만 해.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당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당나라가 처음부터 이 형태는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민족들이 정복당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한 거죠. 그럼 이 정복당한 민족들은 분노가 막 드글드글 끓지. 당나라에 대해서 진짜 언젠가는 복수한다. 언젠가는 복수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죠. 이해되시겠죠? 보시면 당나라가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요건 이제 당태종 전성기로부터 한 1, 200년 지나서 얘기예요. 요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8세기면 700년대인데 700년대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배층의 대토지 소유가 심화되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거든.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당나라는 당태종 때부터 수나라 제도 배워와서 그렇지. 균전제를 하잖아. 그러면 균전제는 땅을 N방에 준다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가 더 넓은 토지, 대토지를 소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균전제에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균전제라는 말이 되게 말장난 같은 건데 땅을 똑같이 나눠준댔지 기존에 갖고 있는 땅을 빼앗는다고 한 적이 없죠. 근데 귀족들은 땅을 이미 많이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족들 입장에서는 땅을 나눠주면 기존에 갖고 있던 땅에 얹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봐봐. A라는 귀족이 한 땅을 150평 정도 갖고 있어. 그다음에 B라는 농민은 아예 없어. 근데 균전제를 실시한다 그래서 한 100평씩 다 똑같이 줬어.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250평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그냥 100평 되는 거지. 벌써 여기서 빈부격차가 벌어지죠.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기존 토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닌 거야. 똑같이 100평을 줘도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은 황하강 바로 옆에 막 축축한 땅이야. 어떤 땅은 사막 바로 옆이야. 그럼 농사가 똑같이 되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가 있죠. 비옥도. 이 비옥도라는 게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다시 벌어지는데 사실 빈부격차는 근본적으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예요. 어떤 사회가 어떤 국가가 오래 유지가 되면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에서 얼마나 많은 반란과 혁명과 시도와 노력과 제도가 있었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인류 사회가 갖는 운명이에요. 아직까지는. 빈부격차를 이겨낸다는 게 어떤 가난한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가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 그러나 빈부격차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래서 빈부격차는 일종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너무 심해질 때지.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건 잘 들어보세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그러면 부자들은 머릿수는 적다고 갖고 있는 부가 많은 거지. 그러면 그 얘기는 평범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로 추락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평범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도 내주고 군대도 가줘야 되는데 얘들이 무너지고 가난해지면 세금도 못 걷고 군대도 못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세금도 못 걷고 병사로 징발도 못하면 국가가 운영이 안 되겠죠. 세금을 못 걷으니까 국가 운영도 안 되고 군대 징발이 안 되니까 국가를 지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사의 난이라는 난이 발생하는데 요걸 통해서 절도사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당나라는 원래는 중앙 정부가 모든 병력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군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당나라 보시면 이 영토가 넓어 좁아 드럽게 넓죠. 막 이렇죠. 여기 돌궐 땅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지키는 게 좀 부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슬슬 느낌이 오실 거예요. 당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약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당나라가 막 평범한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세금도 잘 안 거치고 무엇보다도 군대 징발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당나라가 조금씩 약해지는 거지. 그럼 그때 말씀드렸죠. 요거 다 정복한 땅이니까 여기 정복당한 민족들은 당나라에 대해서
언젠간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나라가 약해지네. 그럼 이 장면이 얘들 주변 민족들한테 뭘로 보이겠어? 복수의 기회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가 약해지면서 주변 민족들이 엄청나게 자주 침략해 와요. 굉장히 자주. 엄청 자주 침략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침략해 오는 게 한두 번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대응하겠죠. 침략한다는 보고받고 그에 맞게 군사 꾸려서 보내고 이렇게 대응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침략해 오니까 당나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한 게 절도사예요. 절도사. 절도사라는 이거 관직이야. 관직. 어떤 관직이냐면 잘 봐봐. 대충 느낌은 오실 거예요. 얘네 막는 관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절도사를 맡은 애한테 한 2, 3만 많으면 3, 4만 정도의 병력을 줘요. 줘서 보내. 보낸 다음에 그럼 이제 자기 부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방으로 보내요. 그러면 절도사는 이미 병력을 끌고 온 상태고 그리고 가서도 세금을 거둘 수 있고요. 새로운 병사를 징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봉건제 시절의 제후처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는 거지. 그러면 절도사의 장점은 뭐냐? 주변 민족이 침략해 오면 바로 그 근처에 있으니까 즉각 대응이 돼요. 그 근처에서 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즉각 대응이 되는 게 절도사의 장점이야. 근데 단점은 뭐냐면 절도사도 사람이잖아. 절도사가 만약에 당 중앙정부에 충성하는 사람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절도사가 뭔가 당 정부한테 빡쳤어. 당 정부가 싫어. 그러면 칼 거꾸로 들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만약에 절도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 많다고. 그러면 절도사들끼리 친하게 지내서 마음 먹고 편 먹고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당나라는 절도사를 보낼 때부터 그 걱정을 해요. 하는데 항상 걱정했던 일은 보통 벌어지게 마련이죠.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강한 경력과 권력을 가진 절도사 중에서 이게 그 많은 절도사들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다 병력이 있고 막 이런 상태인 거죠. 나 지금 변방으로 나가 있는 게 보이죠. 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걱정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절도사였던 알록산과 사사명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안사해난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일반 농민 반란이 아니잖아요. 훈련된 병사를 데리고 있는 장군이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나라가 다 뒤집어집니다. 다 뒤집어지고 워낙 큰 반란이었기 때문에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막 법률 제도도 많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제도도 많이 바뀐다는 거 정도는 그냥 봐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워낙 큰 반란이었기 때문에 막 유민이 폭증해요. 폭증한다는 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지. 유민은 뭐예요? 이게 흐를 유자에 백성 민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흘러다닌다는 거야. 그럼 백성들이 흘러다닌다는 건 집이 없다는 거지.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근데 왜 유민이 거지가 늘어나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뭐 가난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멀쩡히 살던 사람도 우리 동네가 막 갑자기 반란이 벌어지고 막 깽단이 판치고 막 이러면 그 깽단이 우리 집 다 털어가 봐. 그럼 나는 거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전국에서 다 벌어지는 거야. 안사의 난이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유민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안사의 난 진압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진압이 돼요. 이게 진압이 된단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말이 써 있죠. 절도사 급성장 이런 말이 써 있죠. 절도사 때문에 벌어진 난이 안사의 난인데 이게 진압이 됐으면 절도사가 늘어야 돼, 줄어야 돼. 줄어야지. 절도사가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뭐래요? 절도사가 급성장하고 있대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요걸 진압할 때 반란을 일으킨 절도사가 있죠. 이 절도사에 부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압을 하냐면 이 부하를 꼬셔요. 배신하라고. 당 중앙정부가 얘한테 가서 야 니네 절도사 배신해. 그러면 우리가 요거 줄게. 절도사 자리를 줄게. 그러니까 배신해. 이런 식으로 진압을 해요. 그러면 진압을 끝내고 나면 이 배신했던 부하들한테 뭘 줘야 돼요? 절도사 자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도사 자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절도사들은 뭐를 거둘 수 있댔어? 세금을 거둘 수 있댔죠. 그럼 얘들이 세금 조금 거둘까 많이 거둘까? 자기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많이 걷겠죠. 그럼 농민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겠죠. 그래서 농민 반란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황건적의 황소의 난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세 번째 농민 반란인 거죠. 황건적의 난은 한나라 때의 농민 반란이죠. 그렇게 정리해 보면 진나라 때가 최초의 농민 반란, 진승오광의 난이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한나라 때가 황건적의 난이었고, 당나라 때가 황소의 난인 건데, 요거 진압 힘들 것 같죠? 근데 요것도 진압이 돼요. 그러면 진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어떤 식으로 진압했을지. 그쵸?
황소의 부하를 황소 부하 중에 지긋지긋하죠. 주온이라고 있었어. 얘한테 중앙정부가 당나라 중앙정부가 가서 야 배신해. 배신하면 무슨 자리를 줄게? 절도사 자리를 줄게 이렇게 꼬셔요. 주온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배신을 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이름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당나라 중앙정부에 온 마음을 다해서 완전한 충성을 바칠게요. 이러고 이름도 바꿔요. 완전한 충성을 바치겠다. 그래서 주전충으로 바꿔. 그리고 절도사가 돼요. 그럼 절도사가 됐으니까 병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병력을 받은 상태에서 병력을 키워서 당나라를 배신해요. 이중 배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당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고요. 당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당나라 전반적인 일반적인 모습을 봐야겠죠. 근데 이제 당나라는 사실은 그 앞에 수나라가 역사가 너무 짧았잖아요. 그래서 문화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사실은 수나라 당나라 묶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수나라 당나라 전에 위진남북조였죠. 요때 여기는 북조고 북방민족이고 여기는 남조였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조는 한족이었죠. 여기는 북방민족이고 유목민족이고.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지내본 거야. 특히나 북조 같은 경우에는 어, 유목민족이 지배한다고 해도 여전히 한족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북조에 살고 있는 한족들은 이미 북방민족을 만나봐서 같이 부대껴서 살아본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나랑 다른 민족의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젠 적응이 돼 있고 별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 오면은 되게 개방적인 문화가 돼요. 나랑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밥 먹는데 너넨 짜장면 먹? 오케이. 너네 파스타 먹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수도도 되게 국제적인 모습을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조금 이제 대도시 보면 외국인 붙는 거 어렵지 않죠. 외국인들 흔하게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외국 브랜드들 막 다 들어와 있잖아. 뭐 샤넬, 구찌, 프라다, 뭐 나이키, 아디다스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나라도 외국인들, 외국의 문화, 음식, 문물들, 종교들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외의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면도 되게 쉬워. 위진남북조 때 불교에서는 이제 다른 건 좀 흉내내 봐도 유교는 흉내가 안 되니까 뭘 발전시켜요? 불교 발전시키죠. 불교. 그다음에 남조에서는 기억나실 거예요. 도교 발전시키죠. 그럼 이게 통일이 됐어. 그럼 뭐가 발전하겠어? 둘 다 발전해요. 둘 다. 심지어 플러스 유교까지도. 그래서 보시면 그냥 북조의 문화와 남조의 문화가 그냥 다 같이 발전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지. 시, 그림, 글씨, 시, 서예, 글씨 이런 거, 서예, 그림 이런 거 다 뭐예요? 남조의 귀족 문화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남조의 귀족 문화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대로 그냥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백, 두보 되게 지금도 중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시인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가보시면 저도 안 가봤지만 이렇게 이백과 두보의 시를 돌에 새겨놓은 그런 돌탑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렇죠. 그다음에 북조에서 발달했었던 불교, 남조에서 발달했었던 도교 다 그냥 발전해요. 그냥 다 같이 발전하고요. 그다음에 유학도 발전해서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죠? 그 진나라 때 훼손된 유학을 복구하겠다. 훈고학이었죠. 그 훈고학이 드디어 완성을 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책이 오경정이에요. 제목 보시면 제목의 의미를 아시겠죠? 오경 이게 유교 경전이죠. 시경, 서경 이거 외우지 마. 역경, 예기 이 오경이 뭔지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다섯 개를 묶어서 이 유교 경전 다섯 개를 묶어서 오경이라고 하죠. 그 오경의 바른 뜻이라는 뜻이요. 바른, 바를정, 뜻의 이렇게. 그래서 오경정의 이 책이 편찬되는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책이 과거 시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책 가지고 시험 문제 내고 이 책만 달달달 묻혀 물론 책이 엄청 많지. 근데 이 책만 달달달 외우면 과거 시험에 1차는 붙는 거야. 2차는 면접이라서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고. 아무튼 이런 식의 문화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절에 북조의 문화와 남조의 문화, 불교와 뭐 귀족 문화, 도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발전하고 유교도 다 발전해서 오경정의 같은 책을 편찬한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